네, 안녕하세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비욘디가 함께하는 건강한 숨 행복한 삶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비욘디 새로운 스튜디오입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7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호흡기내과 관련된 질문도 받고요. 그리고 오늘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김양기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 보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소개하셨던 대로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호흡기내과고요. 지금 호흡기내과인데 오늘 주제가 사실은 혈전이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막 높아서 혈전 클리닉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호흡기내과인데도 혈전을 오늘 주제로 해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가 피가 묽어져야 숨이 차지 않는 병이 있다고요? 라는 내용인데요. 네네. 일단 이 병은 어떤 네. 병이고 네. 그러면 피가 묽어진다는 거는 혈전과 관련된 증상들, 질환들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다들 뭐 호흡기내과고 뭐 폐 어쩌고저쩌고 하면 대부분이 뭐 가래나 기침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폐는 폐혈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쪽에서 질환이 생기면 그쪽은 그러니까 피를 묽게 해주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그냥 흔하게 만나는 병은 아니다 보니 제가 일부러 그 제목을 피가 묽어져야 좋아지는 호흡기 질환의 한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어떤 PD님이 피가 묽어지면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평상시에는 묽어지면 나쁜 게 맞죠. 왜냐하면 묽어진다는 표현은 가장 흔하게는 피가 잘 나오게 되고 지혈이 잘 안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흔한 얘기를 어디서 제일 많이 듣냐면 심장내과 댕기거나 무슨 심장병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먹거나 그래서 뭐 내시경을 하려고 하면 피가 묽어져서 피가 많이 나와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동맥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죠. 물론 조금 더 가보면 약제가 다르긴 하지만 피가 묽어진다는 표현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울의 무빙이 오지는 성, 그리고 안지연님,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님, 박춘배님, 무자비한 갈비탕님 들어와 계신데요. 네.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이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네.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이미 홍해걸 박사님하고 방송을 몇 번 많이 해보셨다고 네, 이야기해 주셨어요. 라디오로 몇 번 했고요. 그때도 아마 혈전으로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건강 365로 아마 뵀었던 거로 기억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차근차근 짚어주시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이 피가 넓어지면 숨이 안 쉬어지는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맥, 정맥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동맥, 정맥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혈관으로 통칭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서 오늘은 조금 더 그냥 개념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심장을 기준으로 피가 나가는 곳이 동맥입니다. 그 혈관이 동맥이고 네. 심장 쪽으로 돌아오는 게 정맥입니다. 동맥하고 정맥을 연결해 주는 게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한번 피를 짜주면 온 몸으로 피가 퍼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압력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혈압이라고 얘기하는 120에 80 이런 압력을 견뎌내는 게 동맥이어서 동맥은 벽이 탄탄하고 두껍습니다. 근데 정맥은 벽이 굉장히 얇고 주로 동맥이 하는 거는 깨끗하고 산소가 많은 피를 심장이 펌핑을 해주면서 온몸으로 나가지만 정맥은 발끝에서 있는 노폐물을 끌고 심장 쪽으로 와서 폐를 통해서 좋은 산소를 먹고 노폐물을 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은 압력이 굉장히 낮고 동맥은 압력이 굉장히 높고 동맥은 벽도 두껍고 탄탄하지만 정맥은 굉장히 벽도 얇고 피의 흐름이 되게 느리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혈전, 색전은 정맥에도 잘 생기는 건가요? 혈전이라는 개념은 똑같이 이제 쓰기는 하는데 동맥혈전, 정맥혈전이라고 사실 조금 다르게 부르긴 합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동맥에서 생기는 혈전은
우리가 뭐 콜레스테롤을 사실은 얘기를 하고 그냥 저희는 그냥 편안하게 삼겹살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동맥에서 생기는 혈전은 삼겹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달라고 하고 정맥에서 생기는 혈전은 그냥 피떡인데 빨간 피들이 뭉쳐버린 겁니다. 보통은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만 동맥은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플라그를 형성해서 생기는 것들이고 그리고 혈소판을 기준으로 만들어지지만 정맥은 보통은 섬유소하고 적혈구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빨간 피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동맥은 하얀 피떡, 정맥은 빨간 피떡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혈전은 저희가 피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피떡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색전이란 단어도 좀 많이 듣는데 색전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혈전은 피떡을 얘기를 하지만 색전은 그 혈전이 만들어진 곳이 만들어진 혈관이 아닌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다른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을 색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폐혈관에서 혈전이 생긴 병을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의사긴 한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단어거든요. 색전은. 그래서 색전은 그냥 폐혈관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혈전의 발생은 다리에서 생기니까 다른 곳에서 생긴 게 폐혈관을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폐색전증입니다. 오늘 앞으로 얘기하게 될 질병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맥에 아까 혈전이 생겨서 폐로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네. 애초에 정맥에서 피떡, 혈전이 왜 생기는 걸까요? 혈전이 생기는 뭐 가장 큰 기전을 세 가지를 얘기하면 그 혈관에 손상이 되면 그 치유 과정에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두 번째는 피가 너무 끈적끈적해지는 거, 그게 과응고 상태라고 하는데 과응고 상태가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피의 흐름이 너무 더뎌지면 실제로 피떡을 잘 형성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이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임상적 상황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험인자고 잘 생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과응고 상태, 피가 끈적거리는 이런 상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암 환자입니다. 네. 암 환자들이 사실은 피가 그 과응고 상태가 돼서 피떡이 잘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피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들,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누워서 있는 경우들, 네. 중환자실에 누워 있거나 아파서 너무 오래 있거나 뭐 아니면 그 움직임이 적게 만들어지게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고 하면 부목 같은 거 하잖아요. 기부스라고 하죠. 기부스를 하게 되면 피의 흐름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때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 다음에 혈관 손상은 대표적으로 뭐 수술을 하거나 다치면 혈관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네. 혈전이 잘 생깁니다. 네. 그럼 혈전 유발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혈전이 특히 잘 생겨서 좀 조심을 해야 하는 네. 그런 구는 또 말씀해주신 암 환자, 뭐 다리가 부러져서 부목을 하신 분들 말고 네네. 또 다른 분들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돼 가면서 네. 다들 이제 몸을 고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뭐가 있냐면 인공관절을 하는데 무릎 인공관절이랑 고관절 인공관절을 하는데 네. 이게 혈전 발생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혈전 예방요법을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네. 그 논문에 따라서는 연구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발생률이 220배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220배요? 네, 정상인에 비해서 고관절 수술이나 무릎 관절을 수술했을 때 220배의 혈전 발생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한 영국에서의 논문에서는 220배까지 돼서 반드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방에 대한 내용들도 조금 뒤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일상으로의 초대님이 섬액인 사람은 혈전이 생길 확률이 높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섬액하고 정맥 혈전하고는 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섬액 자체는 아니고요. 네. 보통은 우리가 오늘은 제가 동맥혈전을 하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동맥혈전이 생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부정맥 환자입니다.
우리가 혈전이 생기는 기전 자체가 느리기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동맥에서 생기는 심장 내에서 부정맥이 생기면 맥박이 부정확하게 뛰기 시작하면 그쪽 심장 내에서 와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치면서 한쪽 귀퉁이에서 혈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때 생기지만 일반적인 서맥에서는 혈전이 더 잘 생기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재현 님도 혹시 코로나로 폐혈관에도 혈전증이 잘 생기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거는 제일 처음엔 코로나로 인한 합병증이 혈전이 굉장히 큰 거로 많이 처음에 알려졌고요. 하지만 이제 분석을 해보고 통계를 사실은 해보면 정상인에 비해서는 분명히 코로나에 의한 감염이 되고 나서 혈전이 발생을 조금 더 많이 하지만 마찬가지로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다 사실은 증가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너무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코로나가 있는 사람이 혈전이 더 많이 생기긴 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 여러분들이 사실은 혈전에 대해서 아마 혈전이라는 걸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그거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오는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혈전으로 몇 쓰러졌고 젊은 여성분 몇 분이 사실 사망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전을 다 밝혔는데 결국은 혈전이 생기는 게 맞았고 대신 발생 빈도가 너무 낮았고 그래서 그 희귀 혈전이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이전에도 생기긴 했지만 예방접종 후에 발생률이 조금 더 높아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지금도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RNA 백신을 사실은 맞고 있거든요. RNA 백신은 혈전이 발생률이 더 높아지진 않습니다. 일부 보고에서 높아지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그리 높아지지 않아서 현재는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생겼던 혈전은 정맥은 맞는데요. 머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 안에 왠지 생기는 더 무서운데요. 그 혈전이 좀 독특한 게 혈전이 생겼는데 뇌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놀랬고요. 코로나로 놀랬고 예방접종으로 놀랬던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혈전 방금 뇌에 생기면은 이렇게 위험한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맥혈전이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맥혈전은 폐에 생기는 폐색전증하고요. 네. 다리에 생기는 심부정맥혈전증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뇌는 사실 워낙 발생률이 낮아서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고 가장 흔한 폐색전증을 기준으로 해보면 사망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옛날 논문,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의 논문들을 보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치명적이고 무섭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의학은 생각보다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할 수 있고 약도 좋아져서 옛날 논문을 보고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는데 분명한 건 지금도 진단 시기가 늦으면 실제로 사망을 합니다. 제가 전에 연구를 했을 때 저희가 10년치를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이제 혈전 클리닉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했었는데 10년치를 봤는데 1년에 딱 2분 정도씩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략 평균을 해보면. 근데 그분들이 안타깝게 이 병이 그렇게 잘 돌아가실 정도로 심하지 않은데 돌아가시게 되는 많은 이유가 진단 시기가 너무 늦어서 사실은 저희가 손 쓸 때는 이미 심정지가 이뤄진 상태거나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정상적인 진료를 해서 하면 보통은 사망률이 그리 높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기가 늦춰지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병은 맞습니다. 네. 정맥혈전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가 보네요.
저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다들 혈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정말 모르십니다. 정말 모르시고 사실은 이 방송에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 번 섭외가 됐었지만 사실은 많이 좌절이 됐었는데 네.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음식과 관련성이 없으면 방송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중파에서 하는 건강 방송에서는요. 네. 뭘 먹으면 좋아지는지, 뭘 먹으면 예방이 되는지가 없어요, 이 병은. 혈전은요? 네, 없는데 그거가 주제에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으면 없어서 없다 그러면 방송에서 사실은 실망하죠. 원하시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방송에서 사실 많이 잘렸습니다. 근데 뭐 뒷부분에 준비해 주신 내용이긴 한데 정맥혈전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에 대한 내용이 좀 있던데요. 그거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없다라는 내용으로요. 정맥혈전이 발생하는 기전도 수술, 시술, 암, 그다음에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걸 음식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은 없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음식으로 예방하면 좋겠다거든요. 근데 음식은 없어요. 두 번째, 음식을 주의해야 될 음식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주의해야 될 음식은 인터넷을 보셔서 그래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항응고제는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와파린이라는 약은 한 70년 전쯤에 개발된 약이에요. 근데 이거는 음식이랑 관계가 너무 깊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12년도에 연구가 끝나서 우리나라에서 보험돼서 2016년부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항응고제를 대부분 우리나라는 한 90% 정도는 거의 바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음식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들은 음식에 관심이 없고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거든요. 관련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와파린을 지금도 복용하는 10% 정도의 분들이 계세요. 네. 물론 해외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와파린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인터넷을 보면 음식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 항응고제는 와파린이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새로운 항응고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오세요. 그래서 주의할 음식인데 제가 없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데 그게 찾아본 게 본인이 앞으로 복용하게 될 새로운 약이 아니라 과거에 쓰던 와파린을 공부를 하고 오셔서 오해 소지를 풀고자 제가 음식에 대한 거를 네. 넣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녹색 이파리 채소, 김, 네. 청국장 등 몸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멀리하라고 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은 거짓이다라는 건가요? 그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나 뭐 책을 보면 한 사람 몸에는 동맥혈전만 생기고 한 사람 몸에는 정맥혈전만 생기는 것 같지만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동맥혈전이 아픈 분이 누워 계시다가 정맥혈전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동맥혈전으로 우리 심장내과 선생님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네. 녹색 이파리 채소가 좋아요. 발효된 콩이 좋기 때문에 청국장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맥혈전이 생겨서 와파린을 먹게 되면 와파린의 상극이 청국장과 녹색 이파리 채소입니다. 그러면 한 몸이 두 가지의 병을 가진 경우에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요새는 이제 소위서 이제는 동맥 질환에서 동맥경화가 있어서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녹색 이파리 채소 좋고요. 청국장 좋아요. 그럼 드시면 되고 대신 와파린 대신 새로운 약이 들어가면 네. 음식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대로 드시면 되는 거죠. 옛날처럼 못 먹게 하는 게 이제 정맥혈전에서는 없어질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손순난 님이 그러면 어떤 약이 요새는 사용되냐고 질문 주셨네요. 요즘에는 뭐 상품명 해도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항응고제라고 그래서 응고 기전 중에 일부만을 차단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 리바록사, 그러니까 그 상품명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으니까
자렐토라는 약이 있고 엘리키스라는 약이 있고 릭시아나라는 약이 있습니다. 같은 계열의 세 개고요. 그 다음에 그 프라닥사라는 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앞으로도 더 개발이 지금 되고 있고 향후에는 훨씬 더 좋은 약이 나와서 지금 연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5년에서 10년 정도쯤 지나면 주사 한 번만 맞으면 한 달 동안 그냥 자유롭게 혈전에서 자유롭고 아마도 출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약이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성공하면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순남님이 하트 2개 보내주셨어요. 네. 네, 또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계속 남겨주세요. 네. 아, 그리고 운동은 어떠냐고 손순남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움직이지 않는 것이 혈전을 네. 만드니까 네, 운동은 당연히 좋은 거겠네요. 그럼요. 사실은 요 얘기는 운동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긴 한데 이제 네. 정맥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정맥은 그러니까 피의 흐름을 만드는 게 근육입니다. 다리에서 특히 종아리에서 혈전이 생기는데 종아리에 있는 피를 움직이게 하는 게 종아리 근육인데 종아리 근육을 쓰는 건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피가 흐름이 없어져서 혈전이 잘 생겨요. 그러면 그 병이 생긴 이유가 그랬다면 만약에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약을 끊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끊고 싶으면 일단 그 원인이 교정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실제로 너무 아파서 누워있다가 혈전이 생겼는데 치료 끝내려고 했는데 동일하게 누워있다면 혈전이 재발할 확률이 꽤나 높아지죠. 네. 그런 경우 약을 못 끊거든요. 그러면 운동 중에 어떤 게 좋으냐? 저는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걷기요. 네. 네. 주로 혈전이 생기는 부위는 다리고요. 특히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잘 쓰면 실제로는 피의 흐름이 좋아지면서 사실 혈전 발생할 확률이 확 줄거든요. 물론 움직이지 않는 거 이외에 소위에서 암이나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운동은 그냥 몸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혈전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분명한 건 혈류순환이 도움이 되면 분명한 건 혈전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나와 있기로는 78분 정도가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네. 그럼 이 혈전 때문에 좀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총 숫자보다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은 1000명당으로 대충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서양 소위에서 백인들인 경우에 1000명에 1명에서 2명, 요즘은 한 2명 정도 발생률을 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진단 기법이 잘 안 돼서 이거는 굉장히 아주 희귀 질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단법이 좋아지고 났더니 지금 현재 1000명에 2명이면 그렇게 드문 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는 백인들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훨씬 발생 빈도가 현재까지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0명이나 3000명에 1명 정도 네. 생깁니다. 대신 사람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심근경색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주인공이 되는데 혈전은 액세서리가 많아요. 액세서리요? 네, 만약에 큰 병이 있는데 같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지 못하니까 다른 설명에 껴들어가니까 발생률이 우리가 일반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발생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접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방송에서 잘 부적절한 것도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혈전은 증상이 없나요? 증상은 네. 아까 잘 모르고 병원에 못 온다고 했으니까. 몸에 혈관은 다 생길 수 있는 게 혈전인데 네. 흔하지 않은 거는 사실은 굳이 여기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건 전문가를 만나는 게 맞고 실제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생기는 부위가 다리다 보니까 다리는 사실은 자가 진단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네. 다리는 가장 큰 특징은 한쪽 다리만 붓습니다. 한쪽 다리만 네. 부어요. 네. 제일 흔하게 사실은 오시는 분들이 이제 하지부종 클리닉이라는 걸 운영하는 데가 저도 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은 양쪽 다리가 부어서 와요. 근데 혈전은 양쪽으로 동시에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애가 있는 다리부터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먼저 생겨서 나중에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에 생기고 오른쪽에 나중에 생길 수는 있지만 시작은 일반적으로 한쪽 다리에서만 생기고요. 처음 시작은 허벅지가 아니라 종아리입니다. 종아리에서 시작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심하게 막히면 네. 다리 둘레가 차이가 나요. 어, 제일 처음에 이제 내 다리가 부었나를 처음 느끼는 거는 복숭아뼈 뒤쪽을 보시면 부은 걸 알고요. 발등을 봐도 부은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정갱이 앞쪽도 부어요. 그래서 손을 딱 대면 네. 그 손자국이 다 보일 정도로 심해지거든요. 어. 근데 그게 한쪽이면 혈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너무 심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증상을 느끼면 병원에 와서 뭐 초음파를 하건 CT를 찍으면 진단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폐 부분인데요. 이거는 자가 진단은 안 되는데 병원에 와야 될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호흡곤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아주 많은 분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데 호흡곤란이 혈전이나 진짜 호흡곤란이 아니라고 느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나는 숨이 차서 왔는데 의사는 아니래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혈전이 생겨서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냥 예를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한 500m 앞에 슈퍼가 있는데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우유를 사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은 숨이 좀 찬 것 같아. 한 번 쉰 거죠. 내일 또 갔는데 한 번 또 쉬었는데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두 번 쉬어야 돼요. 점점 진행하는 호흡곤란은 모든 병에서 의미가 다 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냐면 제가 기침만 하면 숨이 찬데 한라산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건 숨 찬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호흡곤란에서 혈전하고 다른 병하고 차이점은 혈관이니까 호흡곤란이 있는데 만약에 뭐 폐렴이나 만약에 기도질환이 생기면 기침하고 가래가 많겠죠. 하지만 혈전은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는 호흡곤란에서 우리가 심장이 별로 안 좋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심장이 심부전증이 오면 다리가 같이 부어요. 숨도 찬데. 근데 양쪽이 부어요. 그래서 혈전하고 감별하는 거를 네. 뇌리에 심어드리려고 설명되지 않는 호흡곤란 더하기 한쪽 다리만 붓는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애매모호한 것들을 좀 약간 쳐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이 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일단 아까 운동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혈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거는 혈전이 제일 잘 발생되는 상황들을 조금은 아시는 게 좋은데 안다고 다 해결은 안 돼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암이거든요. 네. 암의 치료 과정 중에 좀 많은데 보통은 암의 한 과정을 보면 초기면 대부분 수술이 돼요. 그럼 수술을 하고 암인 경우에 혈전이 잘 생겨요. 네. 내가 인지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건 의사들이 찾아줘야 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 치료 자체가 또 혈전을 잘 만들어요. 대신 이분들이 그나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지는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암에 대한 평가 때문에 CT를 많이 찍기 때문에 치명적인 상황보다는 빨리빨리 진단이 되는데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나서 약을 쓰려고 했더니 무슨 합병증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지 보통은 너무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 같은 게 워낙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다리 운동 많이 하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즘 젊은 분들이 사실은 요즘은 덜 할 것 같은데 저는 프로그래머의 삶을 잘 몰랐거든요. 프로그래머가 한번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화장실 갈 때 빼고는 한 12시간 정도 거의 앉아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혈전 많이 생깁니다. 저희 스튜디오도 PD분들이 편집할 때 화장실을 잘 못 가시거든요. 꼭 움직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럴 때 사실은 전 도움이 된다면 그냥 50분에 10분 정도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6시간 이상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다리를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혈류가 흐름이 별로 없어요. 그때 혈전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그 다음에 PC방 증후군도
뭐 이제 게임할 때 너무 집중하다가 흐름이 없어서 혈전이 생기는 그 병을 일부러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만큼 혈류 흐름이 제한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앉았다가 50분 앉았다가 그 복도에 10분 나와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그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혈류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6시간 동안 안 움직이고 하는 게 진득하니 좋은 게 아니라 혈전에서는 나쁠 수 있으니 50분에 10분 정도는 다리의 근육을 풀어주고 계속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성분들 피임약 복용할 때 부작용으로 혈전 위험 이런 게 써 있기도 해요. 네네. 이런 거는 그러면 피임약을 안 먹어야 되는 걸까요? 피임약을 사실은 피임약은 우리나라는 피임약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해외에는 어마어마하게 먹고요. 네. 실제로는 15세부터 코호트라는 게 다 분석이 되고 국가가 이걸 다 분석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먹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먹고 있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긴 한데 우리는 4세대 피임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약국에서 살 수가 있고 4세대부터는 아마 처방전을 받아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인구가 먹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지만 피임약이 혈전 전체에서 아주 일부분이긴 한데 피임약 복용 후에 혈전 생기는 사람은 가끔 봅니다. 근데 이번에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놀랄만한 건 피임약으로 복용한 사람은 별로 없고요. 네. 이상자궁 출혈로 먹은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궁 출혈이 생기면 그 지혈을 시키기 위해서 피임약을 쓰면 지혈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먹고 혈전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혈전에 대해서 설명들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혈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 환자는 들은 바가 없다고 그래요. 이 차이가 뭔가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혈전이 생겼다고 하는데 환자 입장에서 혈전이 생기면 내 증상이 뭔지를 몰라요. 잘.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 혈전이 생기면 설명되지 않은 호흡곤란이 며칠간 지속이 되고 한쪽 다리가 부으면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라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단순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분명히 다들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시면 설명을 조금 더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혈전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보통은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쵸. 그냥 흘려 들으시기도 네, 그쵸. 하고요.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증상 짚어주셨으니까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정맥혈전의 증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피임 목적 혹은 뭐 생리 월경 미루는 목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혈전 위험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네. 자궁 출혈이 있는 경우에 네네. 그 출혈을 막는 목적으로 네. 피임약을 복용을 할 때 네네. 이제 그런 혈전 부작용이 생기고 네. 뭐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아닙니다.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피임 목적으로 외국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피임 목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워낙 낮은 데다가 사실은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시판되고 있는 약의 개수와 혈전 환자를 본다면 얼마나 생기는지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분석이 안 되는 분석이 거군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약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냥 슈퍼에서 사는 것 자체를 카운트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국 네.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고 하지만 분명한 건 젊은 사람은 사실은 피임 목적으로 먹어도 잘 안 생기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피임약을 먹으면 혈전이 더 많이 생깁니다. 특히 40, 50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피임을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똑같은 피임약을 먹는데 그때는 이상자궁 출혈 때문에 먹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땐 피임약이고 그러네요. 네. 그분한테는 치료제거든요. 그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혈전 문제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들 좀 계시는데 네. 그 이야기를 아까 좀 네네.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래도 조금 더 덧붙이자면 혈전 전문가로서 백신 접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 주시면. 현재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파이저하고 모더나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는 혈전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기전까지 다 밝혀졌지만 이건 없어요. 그래서 혈전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혈전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하셔도 되고, 대신 제가 호흡기다 보니까 요거도 조금 알긴 하는데, 모더나하고 파이저에서의 단점은 지금 현재는 젊은 사람한테 심근염이 사실 발생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혈전을 궁금해할 게 아니라 젊은 사람에서의 심근염을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백신 부작용이 열나고 힘들어하고 감기 증상이 있는 거는 뭐 모든 백신이 다 비슷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한테 크게 와닿는 좀 중증인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맞고 있는 모더나나 파이저는 심근염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게 맞고, 혈전에 대한 우려는 굳이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핫듀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기 혹시 메모장 보이시나요? 네네. 코로나 개량 백신에 대한 내용인데 네. 혹시 읽어보시고 답변을 드릴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래 행운님도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요. 2가 백신은 어떤 거 접종해야 하실지, 지금 이제 또 4차, 5차 접종까지 하신데. 제가 4차, 5차까지는 제가 3차까지 분석은 다 아는데 4차, 5차는 잘 모르겠는데요. 3차까지 분석 결과는 알고 4차하고 5차는 사실은 목적이 좀 달라요. 3차까지는 사실은 이거 근데 혈전에서 이거 해도 되나요? 근데 짧게 한 1분 정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혈전과는 관계는 없고 지금 4가, 그러니까 무슨 2가 백신이 아니라 지금 아마 파이저하고 모더나하고 최근에 나오는 5차 백신을 준비하고 있는 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변이종을 조금 더 포함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변이된 것들을 조금 더 포함을 해서 조금 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다 맞다고 다 효능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3차까지는 항체가를 높여서 방어력을 높이는 거였고, 그게 사실은 치명도를 많이 줄여서 사망률이 많이 줄었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4차하고 5차는 제가 아직 데이터를 다 보지는 못했고, 네.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최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혈전과는 관계가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 소식을 순천대 서울병원 김양기 교수님이 전해주셨고요. 네. 혈전 전문가로서는 혈전 문제는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혈전 진단을 증상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진단을 하러 병원을 방문을 하면 그 과정이 좀 복잡한가요? CT까지 찍어야 된다고 아까 살짝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CT를 찍는 게 가장, 일단 폐에 있는 거는 CT를 찍고요. 네. 다리에 있는 거는 CT를 찍을 수도 있고 초음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병원의 이제 사정에 따라서 당일날 할 수도 있고, 금시까지 돼 있으면 당일날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빠르게, 그러니까 진단 시기를 좀 늦추지 않으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유 있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병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에 2분은 사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1년에 2분이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 것처럼 대부분은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기회를 충분히 받지만 시간을 많이 주면, 진단이 늦어지면 치명적인 경과를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급작스럽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많이 심각해서 가능하면 진단은 최대한 빠르게가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해야 되는데 의심이 되는데 오늘 금식이 안 돼서 CT를 내일 해야 되겠다. 내일은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너무 급할 경우는 외래로 오면 안 되겠죠. 응급실로 와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진단해서 약을 빨리 쓰는 게 맞고, 네. 두 번째는 진짜 중증인 경우에는 혈전 진단 다음 단계가
중증도 판단하는 거거든요. 중증도가 심하면 응급으로 빨리 뭔가를 해줘야 되고 중증도가 높지 않으면 입원 안 하고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혈전은 되게 무서워해서 다들 입원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입원 안 하고도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떤 치료를 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그 항응고제를 쓰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중증인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라는 약을 씁니다. 그게 한 2시간 투여하는데 약가가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생각보다 비싼 약이고 네.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좋아서 사실은 고령인 경우에는 쓰고 나서 뇌출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아주 선택된 환자를 써야 돼요. 진짜 오. 중증이면서 출혈의 위험도가 적은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네. 1년에 몇 명 안 써요. 그럼 대부분은 그냥 항응고제만 쓰는 네. 거죠. 그냥 항응고제만 쓰면 되는데 실제로는 증상이 심각하고 만약에 중증도가 많이 높으면 실제로는 먹는 약만 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사제를 좀 쓰기도 하고 환자를 조금 더 며칠은 봐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짧게 입원하면 한 2박 3일, 뭐 좀 중증도가 심하면 그냥 일주일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건 옛날보다는 와파린을 제외하면 그냥 요즘은 약만 주면 되니까 주사제 쓰고 중증도 판단하고 약만 주면 대부분 좋아지니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는 약 조절하는 게 아주 큰 이슈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와파린 말고 요즘 쓰고 있는 약들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작용은 모든 약들이 다 비슷한데요. 약을 제대로 먹으면 혈전은 사실 재발을 잘 안 해요. 근데 혈전이 재발하는 건 약을 안 먹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는 약을 매일 먹으라고 했는데 그렇죠. 매일 안 먹는다던가. 약이 많이 남아있죠. 네. 그런 경우에 재발이 많이 되니까 사실 네. 합병증이 혈전 합병증이 혈전이 생기는 게 하나의 합병증이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그거는 복용을 정확히 하면 잘 안 생겨요. 근데 실제로는 항응고제를 먹을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작용은 출혈이거든요. 가장 흔하게는 우리가 그냥 간단한 건 양치질을 했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잘 안 멈춰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코 피가 났는데 계속 흐르기만 하는 거죠. 이게 잠깐 이렇게 어디 멍든 것 같은, 그러니까 부딪힌 것 같지 않은데 멍이 들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뭐 만약에 넘어졌는데 엉덩방아 잠깐 찐 것 같은데 피멍이 너무 크게 들려 있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알게 되는데 우리가 주의하는 거는 그런 작은 출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출혈, 위장관 출혈이 되는데 피가 안 멈춰서 막 입원을 해야 되고 내시경을 해야 되고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들. 보통은 어떤 손상이 있는 곳에서 사실은 터지긴 하지만 그런 출혈량이 많을 때가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거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을 뭐 어떤 목적으로 방문을 할 때 꼭 혈전 치료로 약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거가 이제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 네. 한 10번쯤 강조를 했던 한 어르신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약을 딴 데 가서 꼭 얘기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한 병원만 댕길 리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어르신이 알겠다고 했고 제가 핸드폰에 그 고리도 달아드렸어요. 그랬는데 네. 그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시술을 받게 됐나 봐요. 어, 근데 무슨 약을 먹고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셨대요. 그러고 나서 시술을 하고 그날 시술만 받고 가는 거였는데 10일을 입원하셨더라고요. 지혈이 안 돼서 입원해서 수혈까지 이미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났대요. 그냥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 게 네.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자꾸 강조하는 건 다른 약은 모르겠는데 이 약은 남한테 뭔가 먹고 있다고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내시경, 그 다음에 치과, 어떤 시술이랑 어떤 손상을 조금이라도 가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냥 나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요즘은 잘 하십니다. 요즘엔 뭐 사실은 핸드폰으로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을 다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역시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시키면 다 하는데 어르신들이 약간
이제 그런 걸 못 따라오실 때 약간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랑질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항응고제 먹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주변에 꼭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시경 치과 시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치과에 관한 것도 좀 이야기가 있잖아요. 많죠. 되게 제일 많은 게 치과인데요. 사실은 요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는 분인데 그거죠. 치아를 뽑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한 5일 끊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시경을 하고 왔는데 한 5일 끊으라고 그랬대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루만 끊으면 돼요. 지금 현재 새로운 항응고제는. 5일은 와파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직 선생님들께서 자기 전문 분야가 혈전은 아니다 보니 옛날 생각으로 5일은 끊어야 되는 줄 알고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셨을 때가 가끔 있어요. 지금도. 보통은 약이 바뀌었으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직도 그런 일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이 약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시술은 하루 끊고 하루 있다가 복용이거든요.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이틀 끊고 이틀 있다 복용인데 좀 긴가민가하거나 조금 더 출혈이 많을 것 같으면 이건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약을 처방하는 사람은 그 관련 공부를 꼭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위험한 시술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혼자서 결정해서 출혈이 되고 나면 혼자 너무 많이 아파요. 입원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상담을 해주시는데 자꾸 5일을 얘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5일 아니다.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세요. 5일 아닙니다. 네. 절대로. 알겠습니다. 하루면 된다. 하루 또는 이틀이거든요. 물론 콩팥 기능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건 간단한 건 하루, 간단하지 않은 조금 더 출혈이 많은 건 이틀이고 가능하면 주치의한테 허락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겁니다. 안 그러면 너무 고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하면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시계가 안 보여서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47분이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 질문 주신 것들 좀 보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상으로의 초대님이 나토키나제가 혈전을 녹인다라고 하는데 장복해도 효과가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나토키나제가 그 콩 같은 거에 이렇게 섬유소 전이 찐득찐득한 그거거든요. 저거를 갖고 실험실에서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까 청국장 그 얘기네요. 나토키나제라고 그냥 청국장하고 우리는 좀 끓여 먹는 방식인데 저기는 뭐 찐득찐득 이렇게 떠먹는 거더라고요. 네. 나토키나제가 실험실에서 항응고제 효과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릎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을 먹었다고 해서 연골이 튼튼해지지 않거든요. 재생 능력과 예방하고 방해하는 능력은 실험실과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나토키나제는 분명히 확인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음식으로 실제로 저게 약으로 개발됐으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겠지만 약으로 개발되지 않은 이상은 실험실은 실험실이다라고 밖에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주시면 하지정맥류도 혈전이 생기는 건가요? 라고 플라워 A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이것도 사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종아리에 혈전이 생겼는데 어떻게 폐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개념은 무조건 폐는 올라가야 돼요. 뭐냐면 어차피 정맥이라는 네. 시스템은 발로 갔어요. 발로 일단 동맥에서 짜줘서 다 내려갔다가 발로 가면서 정맥으로 되면 이것들이 이제 노폐물을 갖고 끌고 심장 쪽으로 이동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네. 근데 심장에서 이제 가갖고 이제 우리가 산소를 먹기 위해서 폐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맥에서 동맥으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혈관은 사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혈전은 커요. 네. 그래서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동맥에 다 걸리는 거예요. 폐혈관에 다 걸려서 폐색전증에 걸리는 거라 사실은 개념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걸릴 수 있는 게 최종이 폐였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제 혈전이 떨어져서 폐혈관을 맞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 정맥혈전 치료를 할 때 초기에는 많이 움직이지 말라라고 되게 많아요. 하신다는데 아닌 건가요? 네. 왠지 반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다리에 혈전이 많아서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혈류 흐름을 따라서 다리에서 폐로 올라가는 걸 이미 의사들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혈류순환이 많은데 피떡이 떨어져서 폐에 가서 더 많이 박힐 것이다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운동을 제한을 했어요. 네. 이런 일이 하도 비일비재하다 보니 캐나다에서 2006년도에 논문을 냈습니다. 연구를 해서. 실제로 환자한테 운동을 시키고 한쪽은 운동을 안 시켰어요. 너무 위험한 실험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닌 걸 우린 아니까요. 아, 이미 전제를 하고. 우리는 이미 치료를 해보면 다 아는데 하도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양쪽 군을 똑같이 치료를 하되 한쪽은 움직이게 하고 한쪽은 안 움직이게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막혔던 혈관이 더 잘 뚫리는 것도 운동이고 폐로 이동하는 거는 다리에서 폐로 이동하는 거는 일부 있어요. 원래. 근데 운동을 해도 그만큼 이동하고 운동을 안 해도 그 정도 이동하니 똑같았다. 어찌 되었거나 다리의 힘도 좋아지고 통기든 그러니까 막혔던 데가 뚫리는 것도 더 좋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 약을 쓰면서 운동을 하는 건 언제든지 좋다라는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지 말라는 분들이 좀 있고요. 네. 얘기 안 해도 환자분들이 알아서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오늘 이렇게 쭉 뭔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들 쭉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내용 쭉 정리를 해주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니면 꼭 강조해주시고 싶은 내용들이라든가. 일단은 혈전이라는 병은 이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조건을 만났을 때 누구라도 생길 수 있는 병이 혈전인데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드문 병이 아닌데 우리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약에 맞닥뜨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약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운동을 한다든가 고위험 수술인 경우에는 담당 의사한테 혹시 혈전 예방요법을 제가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증상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 내가 혈전이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되지 않은 호흡곤란이 수일간 지속이 되거나 진행을 하건 또는 한쪽 다리가 붓거나 아프면 병원에 꼭 진찰을 오셔서 일단은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면 별로 입원도 포함해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치료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식 관련 많은 관심 좋긴 한데 없습니다. 좋은 음식도 없고요. 나쁜 음식도 없다는 거예요. 네네.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라고. 예전에 와파린 드실 때는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맨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세상이 왔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치료할 수 있으니까 기운 내시고 언제든지 의료기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 오늘 7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